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즈 시간인데요. 내일 2월 24일은 러우 전쟁 발발 3년이 되는 날입니다.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종전 협상에 나서면서 전쟁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하는데요. 러우 전쟁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일부에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검사들이 줄줄이 사직서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부당 지시에 반발한 항거성 사임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2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월 23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GB타임즈. 네, 세 분과 함께합니다. 다큐앤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용주 뉴스캐스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1부에서는 러우 전쟁을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3년이 됐다. 발발한 지. 근데 아무튼 미국과 러시아 일단 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뭔가 좀 조율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12일 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연쇄 정상 통화를 한 후에 이 러우 전쟁 종전 협상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엔 6일 후인 18일 날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 장관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만났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나왔고요. 러시아 측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참석을 했는데 정작 이 러우 전쟁의 당사자죠.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 당시에 튀르키예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인데 우크라이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회담에 대해서 자국이 협상에 참여하지 않으면 관련 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런 미러 정상회담은요.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반응과는 다르게 굉장히 유익하고 활기차고 건설적이고 진심으로 경청하는 자리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와 푸틴이 전화 통화를 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열린 거고. 근데 또 장소는 사우디라면서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뭐예요? 이게 이제 사우디에서 회담을 왜 했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보통 스위스 같은 중립국에서 보통 회담을 하잖아요. 근데 스위스가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더는 중립국이 아니게 되었죠. 200여 년의 전통을 깨고 그 엄연히 테러 제재에 동참한 국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스위스는 중립국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래서 러시아 쪽에서 먼저 거부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연합 내에는 사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런 국가들 안에 이 푸틴의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 측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우려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가 아닌 다른 장소로 정한 거고 그러면 왜 여러 중립국 중에 하필이면 또 사우디냐. 일단 사우디는 미국의 중동 내 최대 우방국이죠. 그리고 러시아하고도 사이가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테러 제재에 참여하지 않은 주요 국가 중에 하나고 또 트럼프와 푸틴 그리고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모두 개인적으로 친분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사우디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재를 통해서 이제 노리는 것들이 굉장히 명확해요. 보면은 지정학적으로는 일단 러시아가 사우디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을 실질적인 지리적 측면에서 군사로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고 그리고 옛 소련 연방인 조지아나 뭐 아제르바이잔을 통해서 또 튀르키예까지 견제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너무 중요한데 마침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재를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이걸 꽉 잡은 거고 문제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좀 예전 같지 않다. 사우디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중동 석유 의존도가 과거에는 한 80%까지 갔다 지금은 2%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럼 사우디의 최대 고객은 더 이상 미국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중국이 이제 가장 큰 손님이 됐어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졌었는데 트럼프가 돌아오고 이번 중재 역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국제사회에서 사우디의 역할을 조금 재건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개되는 양상이 우크라이나 패싱 지금 양상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젤렌스키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가장 곤란한 사람이 젤렌스키 대통령일 텐데요. 예, 사우디 방문을 계획했다가 바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당신들이 만나는데 내가 또 못 만나게 되면 분명히 껴주지 않을 텐데 사우디까지 가서 못 만나게 되면 더 망신일 것 같다라는 계산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대신 트르키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을 만났거든요. 근데 에르도안 대통령 같은 경우도 똑같은 이제 스트롱맨과죠. 그래서 이 흑해를 중심으로 해서 우크라이나와 상당히 가깝고 또 지금 현재 흑해의 생활권 같이 되어 있는 곳이고 또 트르키예가 아무래도 이제 유럽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많은 나라죠. 그래서 그 당신들도 같은 유럽이 아니냐라는 그런 감성으로 만난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게 큰 성과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에르도안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하고 엄청 친해요. 그러니까 스트롱맨 부류들인 거죠.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큰 성과는 없고 일단 본인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약간 내수용 어떤 정치 플레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푸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서로 이렇게 뭔가 회담으로 가까워지기 전에 사실 젤렌스키 자세는 굉장히 납작 엎드린 자세였었어요. 그래서 종전을 빨리 시켜준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뭐 우크라이나 편에서 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선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우크라이나는 당신들이 종전을 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제2의 아프가니스탄이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6.25 이후에 종전 협상할 때 우리나라가 못 꼈었어요. 당시. 그러니까 힘없고 약하면 거기에 내 나라이고 나의 일인데도 사인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거였거든요. 아마 똑같은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근데 트럼프와 젤렌스키 간에 오가는 말들이 조금씩 험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록이 어떻습니까? 일단은요 이번에 그 러우 전쟁이 종전 협상에서 그 우크라이나가 빠지고 나서 이 젤렌스키가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현실에 사는 게 아니다. 허위의 공간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망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실을 못 보고. 그러니까 요 이야기에 트럼프가 엄청 긁혔나 봐요.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그 젤렌스키는 지지율이 아주 낮고 선거도 거부하고 있는 독재자면서 그저 그런 성공을 거둔 코미디언일 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 그냥 이건 너무 비난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라는 약간의 협박성 멘트도 좀 추가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젤렌스키가 사실은 지난해 5월에 임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이 전시 상황에 대한 계엄령을 기반으로 임기를 계속 연장해 왔죠. 근데 요거를 국제사회에서도 합법적으로 좀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걸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독재자다. 지금 이거 대선도 제대로 안 하고 지금 너 맘대로 지금 정권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공격을 한 거고요. 그 와중에 또 트럼프의 전용 그 마크 있지 않습니까? 좀 가짜 뉴스를 살짝 섞었는데요.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내에서 지지율이 4%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우크라이나 국제사회학 연구소가 이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젤렌스키 현재 지지율이 57%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또 계속 또 이거 한 번 이야기하면 또 이 사람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젤렌스키는 시작했어도 안 되고 이길 수도 없는 전쟁에 미국이 503조를 쓰게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크게 두 가지가 틀렸는데 일단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쓴 돈이 503조가 아니고 650만 달러.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젤렌스키가 시작한 전쟁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냥 푸틴만 지금 화장실 가서 웃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개되는 양상이 그런 거 아닌가요? 뭐 푸틴이 원하는 대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 와닿는 건 뭐냐면 영토를 잃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경상도하고 강원도를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들끼리 땅 나눠 먹고 국경선 다시 만들고 그럼 우크라이나 이대로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는 건 너무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우리도 우리도 한국 전쟁 종전되기 직전에 뭐 고지전 그러면서 엄청 전투가 치열했잖아요. 네.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그렇죠. 어느 때보다 정말 치열한 전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많은 사상자가 매일매일 나고 있는데 내가 이들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모양새를 취했다가 큰일 나겠죠. 그 안에서도. 사실 57% 저도 이제 취재 갔을 때 그 정도 되겠다라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90몇 %까지 갔잖아요. 맞아요. 개전 초기에는. 그나마 이렇게 떨어지게 된 건 징집령이 가장 컸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죽어나가는데 계속 지금 징집의 연령대를 계속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지지율이 내려가긴 했어도 4%는 너무 가짜 뉴스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조사된 그 미국 내에서 여론조사 지지율,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보다 높습니다. 이게 네 47%가 나왔거든요. 근데 네 그게 사실 트럼프 1기 집권 때까지 포함해서 가장 높은 수치예요. 그것보다도 어쨌든 젤렌스키가 높아요. 네 아주 가짜 뉴스인 거죠. 그래요. 근데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네 분수를 알아라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포인트는 결국 유럽하고 미국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협상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유럽도 패싱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계속 비상회의를 소집을 하고 있잖아요. 예. 물론 유럽 안에서도 이 분열의 조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럽하고 미국이 어떻게 유럽 내에서 일단 협상을 어떻게 하고 이 협상 결과에 따라서 미국하고 어떻게 또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달려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일단은 미국 입장 그거잖아요. 왜 우리가 돈도 안 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계속 이렇게 힘을 써야 되냐 이거잖아요. 그리고 정작 당사국인 유럽이나 우크라이나 니들이 안보를 신경 써 이건데 유럽은 자기 혼자 이 우크라이나라는 폭탄을 안고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고 돈도 실어갈 시간도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다가 트럼프가 푸틴한테 이렇게까지 맞춰줄 줄 몰랐던 거죠.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은 독박 쓰게 생겼다. 이렇게 이제 막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고 유럽이 이제 미국하고 그럼 다른 노선을 선택을 해서 독박을 쓰더라도 유럽연합이 한 목소리로 우크라이나의 지지 노선을 이어간다면 우크라이나에게 조금 더 유리한 종전 협상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도 지금 분열 조짐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프랑스, 영국은 지원을 하려고 하고 특히 뭐 이탈리아나 독일 이런 국가들은 완전히 반대하고 슬로바키아, 헝가리 같은 경우는 원래 친러 국가였고 이렇게 분열이 심하다 보니까 결국은 트럼프와 푸틴이 원하는 방식의 종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죠. 근데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히토리 50% 내놔라 지금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야. 이제 그 히토리 50% 그리고 이게 돈으로 치면은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720조 원. 이걸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 그 텔레그래프에서 단독으로 문서를 입수를 해서 공개를 한 걸 보니까 이 720조 원이라는 돈이 우리가 3년 동안 미국에 3년 동안 우크라이나한테 지원한 돈이 이 정도 돼. 그러니까 우리 이거 받아야겠어. 그리고 이거 받으면 앞으로도 지원은 해줄게. 근데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이거를 그냥 깐 거거든요.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아니 지원을 뭐 어떻게 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부자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예요. 히토리우스 50% 주고 그러면 그 다 손가락 빨아야 되는 상황인데 맨날 그 곡식이나 팔아야 되는데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더군다나 러시아가 영토의 3분 우크라이나 영토의 3분의 2를 달라는 그 계속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영토가 이제 그러니까 점령한 영토가 20%가 조금 넘거든요. 거기서 더 달라는 거예요. 더 달라는 거예요. 3분의 네. 2. 그러면 지금 충청도까지 다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은 늘 자신이 이제
남는 장사로 항상 뭐가 됐든 어느 편이 됐든 본인한테 이익이 오는 쪽으로만 판단을 한다라고 느껴지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50%를 달라고 했더니 안 하더라. 그럼 20%, 30%는 어때? 그 다음에는 그러면 50보다 낫지 않을까? 뭐 이거라도 건져야 되나? 이런 식의 전략인 거예요. 요새는 중국도 그렇게 장사 안 합니다. 정찰제. 근데 중국 얘기했으니까 히토류 얘기를 꺼낸 게 네. 어차피 이제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대충 이제 그 가닥이 잡혀가는 상황에서 중국이 꺼낼 수 있는 대응 카드 중에 하나가 광물, 무기화. 네. 거기서 핵심이 또 히토류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히토류 내놔라 했던 측면도 있는 거 아닐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 왜냐하면 히토류 자체가 사실 우리가 오바마 때부터 저희가 겪었잖아요. 중국이 히토류를 어떻게 무기화했는지에 대해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히토류가 사실 아주 콕 집어서 이 트럼프가 요구했던 광물 중에 하나인 건데 사실 히토류가 가장 큰 거지 그밖에 다른 귀중한 광물들을 이제 우크라이나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역시 이런 광물 자원들을 이제 팔아서 안보를 얻고 이거를 이제 담보나 대가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사실 아무리 그런 계산 속에 있었다고 해도 720조 원을 낼 거라는 생각은 계산은 전혀 없었거든요. 우크라이나는. 왜냐하면은 이거는 미국이 그냥 법적으로 영원히 우크라이나를 경제적 식민지로 삼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혀 그 계산은 없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진짜로 요구하는 건 우리가 히토류 줄 수 있어. 그래. 너희한테 줄 수는 있어. 근데 대신 우리 나토 가입시켜줘인 거잖아요. 트럼프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아니 나토 가입도 안 시켜줄 건데 우리가 왜 히토류에 이거를 넘겨야 돼? 니들 중국 견제하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부상 입어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 팔 비트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팔 비틀고 대신 다리는 살려줄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너 왜 날 아프게 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사실 화도 못 내겠고 고맙다고도 못 하겠는 거죠. 근데 이제 러시아는 거기에서 방도 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픈 사람한테 침상 빼라고. 침상 빼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근데 자 하여간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서 러우 전쟁이 끝났다고 쳐요. 그 다음이 북한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만약에 전쟁이 끝나면 뭐 사실 다음 순서는 북한은 아니고요. 중동이 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중동이 먼저 될 가능성이 가장 크죠. 왜냐하면 아주 직접적으로 미국하고 훨씬 더 가까운 이제 관계니까요. 가자지구나 이런 문제. 그렇죠. 그거가 먼저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 순서가 북한이 될 건데 예. 이제 북한이 이미 러시아하고 뭐 이제 그 관계를 동맹 수준에 가깝게까지 끌어올렸고 군사를 파병하는 과정에서 분명한 이제 계약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전쟁이 끝난다면 그 다음에 가장 바빠지는 게 누굴까요? 푸틴이죠. 푸틴이 바빠지겠죠. 일단 사회 인프라 재건도 필요하고 정상적인 무역이나 외교가 필요하니까 국제관계를 재건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국을 완전히 적대시하거나 무시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이제 먹고 살 걱정을 또 다시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한테 필요한 건 이제 미사일이나 포탄이 아니죠. 이제는 돈과 국제관계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지금처럼 북한하고는 친하게 지내기 좀 어려울 거고. 입싹 씻는 겁니까?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 약간 팽당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물론 이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갑자기 가까워졌다고 해서 멀어지는 것도 갑자기 멀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네. 아마도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서 또 어떤 행세를 이제 하려고 할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이 두 나라가 친한 거를 불편하지만 일단 눈 감아줄게 였는데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한테 크게 받은 건 아직 없어. 근데 일단은 뭔가를 받기 전에 전쟁이 끝나버리면 팽당한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좀 셈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러시아랑 친해지면서 푸틴이랑도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러시아 뭐 형님들이 시키는 대로 지금 뭐 파병까지 했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내가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다가 뒤통수를 한번 맞았는데 이걸 또 다시 한번 친하게 지내도 되나? 이거 굉장히 너무 어려운 선택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러시아에게 팽을 당하는 거가 또 가능성이 있는 게
러시아는 지금 이제 권위주의 국가로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로 옛날에 미국이 했던 전철을 굉장히 잘 학습해서 사용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뭐 테러와의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전쟁 이런 거 거기서 이제 감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전에 미국이 쿠르드족을 그 이라크 전쟁에서 한창 막 써먹고 IS 전쟁에도 또 써먹고 그래도 완전히 팽을 시켰거든요. 2번이나 뒤통수를 당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미국이 그렇게 한 걸 러시아도 쟤들도 그렇게 하는데 뭐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그런 거 봤을 때 가능성이 나는 굉장히 많다. 근데 이제 그 북한 같은 경우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하고 용도가 약간 다를 수는 있죠. 뭐냐면 어차피 이제 이번 대통령은 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사의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자신의 치적, 거리로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는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우리만의 희망적인 분석인가요?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제 트럼프의 개인적인 욕심이 그 역사에 남아야 된다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시키고 중동의 평화를 가져온 이후에 더 큰 욕심을 부릴까요? 그건 이미 역사에 남았을 것 그건 같은데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서술이고. 아 그래요? 그렇죠. 내가 러우 전쟁을 종식을 시켰고 중동의 평화를 가져왔다는 트럼프 주인공 시점의 서술이고. 네. 근데 북한 문제를 좀 만약에 핵 문제를 푼다 그러면 그건 3인칭 관찰자 서술로도 나올 수 있다. 혹시 이렇게 기대하는 거 그렇죠. 아니냐라는 새로운 거죠. 역사의 그렇죠. 관점인 거죠. 하여간 그렇게대로 풀리면 좋은 건데. 네. 하여간.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나 푸틴을 통해서 확실히 확인되는 부분은 국제에서 법이고 뭐고 없다. 그렇죠. 오로지 힘이다. 맞습니다. 아주 너무나 적나라하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긴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동맹이고 뭐고. 네. 그러니까 이익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그게 최고다. 트럼프가 지금 몸소 시전하고 있다. 요걸 좀 우리가 경계에 삼아서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주제는 좀 마무리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일요일 코너 GB타임즈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대표, 송현석 기자, 이용주 캐스터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뉴욕에서 검사 7명이 부당 지시에 반발하면서 줄사표를 냈다고 하는데 어떤 스토리입니까? 네, 이게 뭐냐면요. 미국 법무부에서요. 지난해 전자금융사기, 뇌물수수, 불법 선거 자금 모금 등 이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뉴욕 시장에 대한 공수를 취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불복해서 연방검사 7명이 줄 사직을 하는 이 미국판 검사의 난이 벌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요거를 이제 지시했던 사람이 에밀 보브 법무부 부관장 대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선되기 전에 포르노 배우 입막음 사건으로 이 법정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변호인을 만났던 인물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간 건데요. 요 사람이 이제 데니얼 사슨 뉴욕 남부 연방지검장한테 이 뉴욕 시장에 대한 이 공소를 취하라는 명령을 내렸더니 이 데니얼 사슨 뉴욕 남부 연방지검장이 사표를 던졌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법무부 공공첨령부 이 소속 검사들한테 사건을 넘겼더니 거기 있는 검사들도 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부서 검사 셋이 같은 날 또 사표를 내가지고 지금 검사 7명이 줄줄이 그냥 다 사표를 내고 나가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 미국 언론은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왜 그렇다면 법무부가 왜 이렇게 뉴욕시장 사건에 집착을 하는가 살펴봤더니 뉴욕시장 애덤스 시장이 이민자 단속에 적극 협조하는 대가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 공공연하게 이 정치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의혹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애덤스 시장은 민주당 소속이라면서요? 네, 네. 민주당 소속이죠. 이익이 되면 뭐 이제 아무 편이나 국제를 넘어서 이제 네, 국내에서도 변절했다. 그래서 깡패 변절했다는 팀으로 붙는 거예요. 네. 그 사표는 게 근데 검사만이 아니라면서요? 네, 검사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뉴욕 부시장 중에 부시장이 여러 명이 있거든요. 근데 8명 중에 4명이 또 무더기로 사표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제 부패한
변절한 상관이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이념이 다른 정권하고 굉장히 지저분한 거래를 했는데 네. 이런 상관 아래서는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근데 그러면 사표를 던진 검사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단 아까 그 다니엘 사순 검사 얘기하셨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승진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러면서 맨해튼 지검을 이끌게 된 인물이고 사실 다른 검사들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트럼프 일기 때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일기 때에도 법무부 인사들이 사표를 던진 적은 있지만 네.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민주당 성향의 이제 검사장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르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죠. 이번에 사표를 낸 검사들은 저항군도 아니고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적 잔당도 아니다. 이런 특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를 아주 엄격하고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걸 이제 저항하려는 그런 이제 시도로 해석이 되죠. 근데 워싱턴 DC의 고위급 검사 한 명도 사표를 던졌습니까? 네, 맞습니다. 워싱턴 DC 형사 사건을 총괄하는 고위급 검사예요. 데니스 청이 부당한 표적 수사를 요구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사표를 던졌는데요. 네. 일단 그 법무차관실이 바이든 행정부에 환경보호청이 지급한 200억 달러의 청정에너지 보조금을 수사하고 관련자 자산 동결하라 뭐 이런 요구 사항에 대해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가지고 여러 차례 거부했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사표를 던졌는데요. 아마 지금 사표 던진 사람 중에 굉장히 최고위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행렬이 이 사람에게 이제 영향을 받아서 또 계속 뜨거운 감자처럼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표 행렬이 계속 날 것이냐. 왜냐하면 이 검사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제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그래서 나가서 뭘 할 수 있는 근거도 많고 그러니까 일단은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이것을 내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다는 게 가장 강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표를 낸 검사들을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반 트럼프는 아니고 네. 오히려 친 트럼프에 가까운 그렇죠. 그런 인물들인데 사표를 던졌다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더 화제가 된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뭐 친이고 반이고가 아니라 원칙은 원칙이다. 이른바 기계를 보였다 이렇게 해도 봐도 되는 겁니까? 사법부의 기계를 보였다기보다도 네. 이제 미국의 법 체계 안에서 이런 표적 수사라는 게 내가 아무리 공화당이라도 안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참 낯설게 저희는 이렇게 낯설죠. 그러네요. 네. 네. 미국 얘기죠? 네, 미국 얘기긴 한데 한국 얘기는 아닌 거죠? 네. 아니 한국도 언젠가 이런 생각을 언젠가? 할 거라고 생각이 들죠. 언젠가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네. 뭐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저는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국민의 선출 대통령이 임기를 끝내고 나갔는데 네. 표적 수사한다는 게 이게 미국 정서에 안 맞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요거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미국은요 대선 때 진짜 지저분하게 싸우거든요. 서로 맞아. 양당이 진짜 막 할 말 안 할 말 진짜 다 해요. 근데 대선이 정작 딱 끝나고 이 패배한 사람이 딱 이제 내가 패배했고 축하한다 이렇게 딱 한마디 하면은 그 뒤로는 이 정치 보복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 네. 대선 끝나고 제가 항상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몇 번의 대선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대선 끝나고 제일 이건 진짜 미국 부럽다 하는 장면이 뭐냐면 딱 그 취임식 때 전직 대통령들이 쫙 와요. 그 취임식에 그러면 이제 오바마부터 해서 그 전 대통령 이렇게 다 같이 모이잖아요. 우리는 진짜 못 보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감옥 가시고 예,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못 온다. 오게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못 너무 간다고 저는. 그 풍경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뭐 줄줄이 그 사직서 내고 이러면 이게 트럼프한테 좀 타격이 되지 않을까요? 절대 안 된다고 나갈 봅니다. 거면 나가라라는 입장인데요. 이게 사실 지도부나 지도층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치사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난 4년 동안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 너무 법무부가 정치화되었다. 왜냐하면 본인에 대한 사법 족쇄를 계속 채웠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이든 시대의 모든 검사를 해임하라고 이미 지시를 했지만 사실 원래 정권 바뀔 때 검사장이 사실 물갈이가 한 번씩 되거든요. 이거는 원래 관례이긴 하고 그리고 이 트럼프의 사법 족쇄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선이 결정되고 나서 결국은 사법적인 그런 문제들
얘네들을 계속 기소했던 검사들이나 담당자들이 다 자진해서 기소 안 하는 걸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 거의 예견된 일이긴 했어요. 이런 식의 검사장들이 그만둘 거라는 거는. 미국에서는 검사장이 직선제죠. 네. 그리고 직선제인데 이 아까 말씀드린 것 한 검사장이 한 8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사장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거의 이제 사직서를 내고 대부분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수가 많아요. 이 전직 연방검사의 수가 엄청 많겠죠. 그만두고 나가니까. 그래서 이 전직 연방검사가 한 800명 이상이 모여서 공개서한까지 발표를 했어요.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법무부를 이용해서 표적 수사를 하는 거는 안 된다. 근데 끄떡이 없습니다. 끄떡이 없고 저는 네, 갈 길을 가겠습니다. 흘릴게요, 네, 이거예요, 이런 상황이고 오히려 트럼프는 끄떡이 없는데 사실 뉴욕 시장이 조금 불편한 상황에 온 게 일단은 시민들이 뉴욕 시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굉장히 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러라고 당신을 시장으로 뽑아준 게 아닌데. 그리고 시장은 자신의 지역구 시민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되는 인물인데 그게 아니라 정치판에 기대서 자신의 권력 생명줄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 시민들을 거의 방패에 삼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트럼프는 끄떡없으나 뉴욕 시장은 간당간당하다. 간당간당하다. 네. 근데 이 비슷한 사건이 트럼프 일기 때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때는 2017년이었는데요. 트럼프가 취직된 이후에 네. 곧바로 한 일 중에 하나가 이 무슬림 국가 출신자들의 입국 금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트래블 밴, 요거 행정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뭐 특정 국가에서 있는 사람들을 뭐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뭐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리였던 셀리 예이츠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명령을 듣고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위헌이고 위법인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해서 불복종을 했어요. 그래서 갓 대통령이 된 트럼프한테 고개 빳빳이 들고 나 이거 못하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인 편파가 너무 심하다는 이유로요.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가 이 사람을 10일 만에 you are fired 해임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람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어요. 근데 이 청문회에서요, 참 재밌었던 게 공화당 의원들이 이렇게 떼지어서 이렇게 앞에 앉아 있고 이 셀리 예이츠가 이렇게 가운데 혼자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그럼 그렇다면 이 자리는 뭐냐면 공화당 의원들이 너 왜 우리 정권 말 안 들어라고 이거 혼내려고 부른 자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혼내려고 부른 자리에서 오히려 공화당 의원들이 혼이 났습니다. 왜냐면은 이 셀리 예이츠 이 양반이 보통 분이 아니라서 질문하는 데 있어서 단 한마디도 안 지고 굉장히 또박또박하고 짧고 간결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 청문회 영상이 바이럴이 되면서 인터넷에서 스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미국에 있는 공무원들의 이 마음을 좀 흔들었는지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국무부의 관리들이 200여 명이 요 관련해서 연판장을 막 썼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트럼프 시작하자마자 막 연판장 쓰고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에 셀리 예이츠가 어떻게 되냐면 뭐 그 당시 2017년 정의상까지 받으면서 훌륭한 공무원이다라는 뭐 영웅 만들어 줬네. 네.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 그랬었죠. 근데 이게 닉슨 대통령 시절에도 뭔가 있었다면서요? 네. 토요일 밤의 학살이라고 사실 뭐 굉장히 잘 알려진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된 얘기죠. 그게 당시에 닉슨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그 본부에 침입해서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가 이제 발각이 된 사건이었고 이 토요일 밤의 학살은 당시에 닉슨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에 1973년 10월에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 검사를 해임한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토요일 밤의 대학살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결국 부메랑이 돼서 닉슨 자신의 사임으로 이어진 거죠. 근데 이때도 법무장관이 그 특별 검사를 해고하라고 하는 닉슨 대통령의 뜻을 거부하면서 사임을 했었고 법무차관도 역시 같은 이유로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임 법무장관이 나와서 이제 간신히 특별 검사를 해고를 했어요. 그 명령에 따라서. 근데 당연히 여론은 더 악화가 됐고 결국은 대통령이 권력을 무지막지하게 남용을 해서 이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굴욕적인 역사가 쓰여지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당시에 제일 큰 문제였던 거는 닉슨 대통령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뭐 대통령이 한다면 그건 불법이 아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얘기가 아닌데 유명한 이런 얘기를 남겼고 음. 이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거 운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박정훈 대령권
근데 그러면 국방장관이나 당시 사령관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그때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비교하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뭔가 좀 허탈해지는데요. 네. 그리고 이번에 그 검사에 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일각의 이제 그 현지 반응들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 그 시민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다. 그런 평가가 많긴 하지만 인상 깊었던 거는 사실 검사가 이런 외압을 받았을 때 네. 직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한 거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이거를 우리가 멋지고 용기 있는 일이다라고 칭찬해야 되는 상황 자체가 지금 현재 미국 사회가 그만큼 옳지 않은 방향에 있다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자조 섞인 목소리도 있었고요. 사실 미국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나라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그 12.3 내란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동원됐던 개헌권 안에서 명령이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런 어떤 그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제 이게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저희가 이야기했던 몇 가지 미국에서의 사례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이 어떤 뭐 예를 들면 군인으로 할게요. 군인들이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첫 번째 임무가 그거잖아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지킨다. 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지키는 임무하고 반하는 거라면 그게 상관이 명령을 했든 위에서 누가 명령을 했든 거부할 권리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당연히 그거를 그냥 상관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군인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다. 이거는 사실 맞지 않는 거죠. 저희 방송에서 다른 코너에서 한번 이제 그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미국의 이제 웨스트 포인트 이런 데서는 교육을 할 때 그러니까 군인은 당연히 명령에 따라야 되고 명령에 죽고 사는 존재죠. 그런데 그러면 자 명령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충성의 대상이 누구냐? 그렇죠. 어떻게 가르치느냐? 네. 국민이라는 거죠. 국민의 충성을 한다. 이렇게 이제 그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민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윗사람에게. 네? 위에 계신 분에게 충성을 하는. 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근본부터가 지금 약간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여기에 항거하면서 사임을 했던 것은 정의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러면 내가 관료인데 관료로서 누구에 충성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서 분명한 원칙이 여기서 지금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본인이 검찰로서 검찰총장으로서 누구에게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네.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 입으로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정권이 바뀌는 데 따라서 잘못된 행정명령이 내려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뭐 위에서 시키니까 해야지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원칙에 어긋나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긋났을 때는 위에 항거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동안 쉽지 않았고 사실 이제 국가공무원법이 있어요. 그게 68조에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등에 의하지 않고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명령을 받지 않아서 뭔가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 불이익을 당한 게 대표적인 사례가 박정훈 대령 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어떻게 보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법을 적용했을 때 네. 아, 내가 윗사람들의 부당한 명령을 받지 않는 건 법에 내가 기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내란 직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박정훈 대령과 어떤 그 부당한 위헌 위법적 계엄 선포에 어떤 그 내려졌던 지시를 이제 그대로 따랐던 군인들과 비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참 군인은 누구인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거기 어떤 그 명령에 그냥 무조건 복종했던 군인들이 그 전 단계에서 박정훈 대령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 아, 내가 이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고스란히 그 피해가 나한테 온다. 그렇죠.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각인시켜버린 거 아니냐. 네. 오히려 이제 그 윤석열 그 정권에서 벌어졌던 그 일이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일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그니처 중에 하나죠. 나쁜 사람이라고 하던데. 이 말이 그러니까 그 말이 결국 해임해라는 뜻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라내 이런 뜻이었는데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혹은 그런 공직에 있는 사람들도 직위를 떠나서 내가
어떤 옳지 않은 명령에 항거하기 직전에 저 상사가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던데 라면서 잘라낼까 봐 사실 걱정하는 건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든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지만 사실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공무원들이 내가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일단 걱정은 하게 될 것 같거든요. 나의 생계가 달린 물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리고 반대로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고위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일반 공무원들하고 달리 사실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죠. 보통 계약직으로 이제 언제든 해임이 가능한데 그렇다 보니까 또 간신히 얻은 높은 자리 빼앗길까 봐. 또 불의의 눈을 잘 감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 말에 승진했다가 조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서너 달 만에 옷 벗게 될까 봐 걱정하는 것처럼 지금이 아마 그런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공무원의 신분이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진해서 물러나지 않는 한 임기를 100% 보장해줘야 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공무원의 행동 강령, 그러니까 불의에 눈 감지 않고 이 잘못된 명령에는 항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눈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찰을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원칙, 검사 통일치 원칙이라는 그렇죠. 것이 있었죠. 네. 근데 그게 이제 폐지가 됐거든요. 폐지를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당한 지시에는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깔고 그 원칙을 지금 폐지를 한 건데. 그럼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러하냐? 그래서 그러니까 줄사표 낸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도 없는 건 아니에요. 사유가 뭐냐 그 문제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점을 봐야 되고 다시 트럼프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지금 끄떡없다 이거잖아요. 네. 줄사표를 내도. 네. 근데 끄떡없는 게 계속 갈까요? 아무래도 지금 본인은 거리낄 게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율 최고치 찍었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특히 불법 이민 관련해서 굉장히 좀 폭력적이고 과격한 정치를 재반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고 중동의 평화를 가지고 오게 되면 일단은 미국 자체 내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분명히 뒷받침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를 앞세워서 공무원들을 대거 해고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표적 수사를 통해서 바이든 전 행정부의 그림자를 지우려고 한다든지 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커버를 해줄 수 있는 누군가들이 세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트럼프가요 지금 그 뉴욕 시장에 대한 이 기소를 취하를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반면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은 그 다른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꾸준히 지금 설득을 하고 있어요. 이 보부 지금 이 사람이 와가지고 검사들한테 20명 정도 불러놓은 다음에 야 이거 잘 처리하면은 성진도 잘 될 거고 우리가 잘 키워줄게 이렇게 승진을 하는데 또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인이라고 뭐 다 정의롭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거기도 기회를 잘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학명이 잘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정치 시스템이 우리랑 좀 다르죠. 거기는 뭐 로비스트들도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학명을 해서 뭐 이렇게 스타가 돼서 나가면 로비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군인인데 학명을 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좋은 대학교에서 교수님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학명을 해서 그렇게 스타가 됐다. 그러면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정치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현실이 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좀 뭐랄까 이 국가 시스템의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이 법무부장 대행이 진짜 나쁜 거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그런 딜을 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공무원들은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같은 국가들은 공무원들이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고 돈을 엄청 주지 않습니까? 초고 좋다면서요. 엄청 초가 줘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 총리 연봉이 우리 돈으로 18억이 넘어요. 야. 진짜로. 그래서 미국 대통령 연봉의 4배입니다. 야. 네, 그 정도로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장관급 공무원들은 한 5에서 8억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해서 이 사람들도 이렇게 큰 연봉을 받고 뭔가 내가 잘못해서 나쁜 선택을 해서 옷 벗게 되면 큰일 나니까 이건 불의에 내가 손잡지 않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좀 아쉬운 그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했던 이용주 캐스터가 오늘이 좀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고별사는 한 말씀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촌철님들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즐거웠고요. 그리고 또 JB와 함께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좀 유행을 하고 있어요. 광대가 왕궁에 입성하면 광대가 왕이 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요? 그런 말이 있어요? 대신에 왕궁 전체가 서커스가 된다. 라는 거예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사실은 제가 지금 뉴스 일을 하면서 뉴스를 굉장히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좀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 뉴스라는 게 그렇게 재밌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 생각해 보면 지난 5년, 6년 동안 뉴스가 너무 재밌지 않았나. 좀 이제 재미 없어질 때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좀 진지해질 때가 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게 태평성된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시선 집중. 저는 청취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평성대만 된다면 네. 얼마든지. 네. 근데 이용주 캐스터가 여기 오셔서 하는 동안 저도 되게 많이 배웠고 이렇게 뭘 어떻게 편하게 잘 설명하는지도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제가 PD라는 걸 잊지 마시고. 네, 고맙습니다. 네, 다큐엔 뉴스 코리아. 좋습니다. 꼭 고맙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두 분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물러가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